세계가 부러워하는 K메디컬의 숨겨진 자랑거리. 30년 베테랑 간호사가 증언하는 한국 의료용 마약 관리의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마약라는 단어만 들어도 무섭고 낯설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을 관리하는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 말입니다. 3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의 고통과 희망을 함께 해온 김민정 간호사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한국 의료의 숨겨진 자랑거리 중 한국병원의 마약 관리 시스템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우리나라 의료계의 시스템을 전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수많은 사람이 마약 중독으로 사망하지만 왜 한국은 다를까요?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간호사가 본 마약의 두 얼굴이 있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간호사 가운을 입었을 때의 일이에요. 김민정 간호사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난 한 분이 있어요. 정혜순 할머니였는데 폐암 말기 환자분이셨어요. 한겨울에 병실에서 작은 몸짓으로 숨을 몰아쉬시면서 밤마다 기침으로 힘들어하셨어요. 갈비뼈가 부러질 만큼의 통증에 울음을 삼키시는 모습.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약.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무서운 중독 범죄 불법 거래 같은 어두운 이미지를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TV에서 보는 중독자들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보도되는 사건들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병원에서 마주한 마약은 좀 달랐습니다. 거기엔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의료 현장에서 마약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모르핀, 펜타닐, 옥시코돈. 이런 의료용 마약들은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는 생명의 약이거든요. 할머니에게 의사 선생님이 모르핀을 처방했어요. 약품 처방 시 환자의 몸무게를 고려하기에 아주 소량이었고 용량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을 쓰신 후 할머니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편한 게 얼마만인지 몰라.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가족들도 울먹이며 제 손을 꼭 잡았죠. 마약이 아니라면 그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평온하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약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강력한 중독성이죠. 펜타닐의 경우 모르핀보다 100배, 헤로인보다 50배나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제지만 한번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마약이란 건 결국 칼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들리면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손에선 그 반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 손이 누구냐는 겁니다. 병원에선 마약을 사용할 때 항상 이중 확인을 합니다. 2명의 간호사가 함께 약을 준비하고 사용 후 남은 약은 즉시 폐기하고 서명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게끔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나가면 이야기가 달라지더군요. 인터넷에선 버젓이 마약성 진통제 정보가 돌고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이상한 경로로 약이 흘러들어간다는 말도 들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통을 덜기 위해 존재했던 약이 누군가에겐 절망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감히 말합니다. 마약은 악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루는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의료 현장은 그만큼 이 약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중함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약은 의사의 손에 들린 생명의 약입니다. 병원에서 마약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꼭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는 약입니다. 김민정 간호사는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마취과 김세준 교수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철저한 분이었어요. 수술 환자에게 투여되는 마약성 진통제를 준비할 때면 늘 말씀하셨죠. 이건 생명과 통증 사이의 줄다리기야. 절대 감정으로 쓰면 안 돼. 그의 말투는 단호하고 그 내면에는 환자에 대한 깊은 책임이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의 암성 통증에 흔하게 사용되는 약한 마약성 진통제에는 코데인, 트라마돌 등이 있고 강한 마약성 진통제에는 모르핀, 펜타닐, 옥시코돈, 하이드로몰폰 등이 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마취 전 투약 리스트에는 늘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펜타닐, 모르핀, 옥시코돈 이름만으로도 무겁게 느껴지시겠지만 자칫 오해받기 쉬운 약들이죠. 하지만 이 약들이 없었다면 수술 후 환자들은 통증으로 아마 몸을 어찌 가누지 못하실 겁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척추 전문의 이지훈 교수님과 함께 했던 수술 사례였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오랜 디스크로 고생하다 수술을 받았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숨만 쉬어도 허리가 아파요 회복 과정에서 환자가 호소했던 말입니다. 그런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때 이지훈 교수는 아주 조심스럽게 펜타닐 투약을 결정했습니다. 간호사는 약물 투여 전 환자의 통증 도구를 이용해서 통증 점수를 3회에 걸쳐 측정했고 약 투약 후 15분, 30분, 1시간 간격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펜타닐 부착포를 제거하고 18시간 후에 정맥 주사를 시작한다는 정확한 의학적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환자는 점점 안정을 되찾았고 나흘째 되던 날엔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그의 아내가 제게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남편이 다시 걸을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마약이라는 약 고맙게 느껴진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에서는 1991년부터 2016년까지 진통제 처방건이 연간 760만에서 2890만으로 약 4배가량 증가했고 2002년에는 환자 6명 중 1명은 모르핀보다 강도가 높은 약을 처방받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제약회사들의 로비로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 너무 쉬워진 거예요. 퍼듀 파마라는 회사는 결국 6억 달러 배상을 하고 파산까지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병원 내 마약 사용이 자유롭거나 쉽게 이루어지는 건 절대 없습니다. 투약 전에는 의사의 진단서와 처방전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간호사는 이중 서명 후 투약을 진행하며 사용 후 남은 약은 폐기 절차까지 서면이나 전산 시스템으로 마약 관리 시스템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마약 처방약 관리 즉 처방, 불출, 투약 그리고 폐기 과정에서 개인 사인이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자동 등록돼 보건당국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누군가는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 의료의 시스템이고 자랑입니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의사가 마약을 들고 있는 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판단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손입니다. 저는 그 손이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얼마나 신중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아왔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가족의 눈물과 의료진의 딜레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마주한 마약 관련 장면 중 가장 잊히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많이 무거운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병실 문 앞에 서 있던 저의 손끝이 기억나곤 합니다. 그날 한 여자의 울음이 복도 끝까지 들리며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계속 아프다는데 왜 더 안 줘요? 이게 병원이 맞아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아파하시잖아요. 환자의 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제게 소리치며 몸부림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노보다도 절박함이 더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80 넘은 어르신이었고 폐말기암이었어요. 고통의 파도가 쉬지 않고 밀려오는 상태였어요. 의사는 이미 하루 기준치에 도달한 모르핀을 처방한 상태였고 간호사인 저는 그 기준과 처방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처방 없이 그 이상은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펜타닐은 내성과 의존성이 매우 빠르게 생겨 과다 복용의 위험이 있는데 그에 따른 호흡 기능 저하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애원해도 환자 본인이 괴로워해도 그 선은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담당 의사 선생님도 그 이상은 처방하지 않으시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이 바로 중독이었고 호흡 정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저는 보호자와 마주 앉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의학적으로 가능한 최대 용량을 드리고 있어요. 이보다 더 강한 진통제를 쓰면 의식이 떨어질 수 있고 심하면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어요. 딸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떠올려 보실 수 있으신가요? 아픈 것도 힘든데 자꾸 약 달라고 하는 엄마를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엄마는 그냥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 따님의 심경은 어떠할까요? 저는 임상에서 이런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되지만 늘 그때마다 저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약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고통 앞에서 무력해진 가족의 비명이었고 그 고통을 줄여주지 못하는 의료진의 죄책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담당 의사는 과장님과 상의한 후 그 환자에게 자가 조절 가능 진통 펌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환자 스스로 일정 용량을 주입할 수 있는 기기였죠. 자율권을 주되 최대량은 넘지 않게 설계된 장치입니다. 효과는 금세 나타났어요. 환자는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되었고 더 이상 약을 구걸하듯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딸도 다시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그땐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고마워요.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내성과 신체적 의존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성이나 신체적 의존성을 마약 중독과 혼돈해서는 안 되며 통증이 있는 환자에서 마약 중독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마약을 둘러싼 갈등은 약 그 자체보다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고통은 수치로 표현할 수 없고 보호자의 감정은 의학적 설명만으론 다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선 약을 처방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마약입니다라는 문구보다 이 약은 당신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약입니다라는 말이 훨씬 먼저 나가야 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마약이라는 이름 앞에서 조금 더 차분하고 많은 생각을 하며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건 단지 통증 조절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약이기도 하니까요. 다음은 펜타닐 패치의 그림자와 한국의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흡이 안 돼요. 숨을 못 쉬겠어요.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의 입술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민정 간호사가 충격적인 사례를 들려줍니다. 간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산소 마스크를 씌웠고 의사는 다급히 혈중 산소 포화도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펜타닐? 그 환자는 일주일 전 대장암 수술 후 퇴원한 오정근 씨였습니다. 당시 통증 조절이 어려워 펜타닐 패치를 사용했지만 퇴원 시에는 이미 사용 중단을 안내받은 상태였어요.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환자의 아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준 건 다 썼는데 남편이 자꾸 아프다고 해서 예전에 쓰던 패치를 다시 붙였어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펜타닐은 한 장의 패치에 수십 시간 동안 흡수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사용 후에도 약물이 잔존할 수 있고 폐기된 패치를 다시 붙이면 의도치 않게 과다 투여가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특히 고령 환자나 체력이 약한 사람에겐 치명적일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999년 인구 10만 명당 3명에 비해 2017년 미국 인구 10만 명 당 약 15명의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펜타닐로 눈을 돌리는 마약 중독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같은 아편계 마약인 헤로인 등은 구매 비용이 크고 적발 위험도 높으니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진통제로 평가받는 의료용 마약. 펜타닐은 오남용 시 건강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한번 손대면 양을 늘릴 수밖에 없어 죽음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의료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이 사건 이후 병원 내 모든 퇴원 설명 프로세스가 강화됐어요. 간호사들은 사용한 펜타닐 패치는 병원 내에서 폐기 처리하고 보호자에게는 사용한 패치는 절대 재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말 것이라는 경고문을 다시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 작은 한 장의 패치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그건 교과서보다도 현장에서 훨씬 더 깊이 배우게 되는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보호자의 두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말입니다. 살리려고 한 일인데 제가 죽일 뻔했네요. 그냥 아프다고 하니까.
어쩔 줄 몰라서. 그건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고통의 결과였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한 마음이었지만 지식이 따르지 않으면 비극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절감했어요.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마약류 약물의 입출고 처방 투약 폐기까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국가기관에 보고됩니다. 하지만 병원 밖 가정으로 돌아간 이후는 의료진의 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번 퇴원하는 환자에게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병원 밖에선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한 장의 패치 한 알의 약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펜타닐 패치를 단지 약이 아닌 책임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도구이자 동시에 그 가족의 무지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것입니다. 약은 결국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얼굴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지 약이 아니라 약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마약 중독의 시작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가의 스토리입니다. 처음엔 단지 통증 때문이었을 겁니다. 김민정 간호사가 무거운 주제를 꺼냅니다. 지나가는 통증을 막기 위해 살기 위해 시작된 약이었겠죠. 하지만 그 끝이 골목길 구석 쓰레기 더미 옆에 웅크린 중독자의 모습일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한 달 전 뉴스에서 봤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투여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체포되었다는 보도였습니다. 그 사람은 과거 병원에서 다리 골절 수술을 받고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고 그때의 안도감을 잊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는 불법 경로를 통해 약을 구했고 한 번, 두 번 그리고 수십 번에 걸쳐 몸과 마음이 잠식되어 버린 거였어요. 그 기사를 보며 저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어요. 저희 병원에 입원했던 한 청년이 있었거든요.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친 28살 남성. 초반엔 고통 조절이 어려워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했지만 회복이 빠르다며 조기 퇴원을 요청했습니다. 퇴원 전날 그는 제게 조용히 물었어요. 이 약, 혹시 밖에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놀랐어요. 그 약은 병원에서만 사용됩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왜요? 청년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그 약 썼을 땐 아픈 것도 무서운 것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너무 편해서요. 그 짧은 대화가 그저 농담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만듭니다. 이런 사례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오피오이드 위기라는 단어가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처음엔 진통제였습니다. 병원에서 정당하게 처방된 약이었고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의학적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들이 병원을 나와 약국, 길거리 인터넷으로 흘러가면서 수많은 중독자가 생겨났죠. 마약성 진통제에 일단 의존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의 의지만으로 벗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퍼듀 파마라는 제약회사는 결국 6억 달러라는 거액의 배상을 하기로 합의하고 파산했어요. 130년 역사의 회사가 오피오이드 위기로 망한 겁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병원에서 시작됐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물론 의사와 병원의 책임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의료진은 규정과 원칙을 따르며 약을 사용했고 치료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환자가 병원을 떠난 이후 그 약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과연 충분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국민 1823약 3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지만 철저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덕분에 의료용 마약 중독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환자의 몸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일상, 그들의 약 이후의 삶까지 살필 수 있어야 비로소 진짜 치료가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둘러싼 이 사회적 문제를 단순히 금지와 단속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묻고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과연 이 약은 누구의 손에 들어가야 하는가? 세계가 놀라는 한국만의 해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30년 가까이 병원에 몸담으며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 중 하나는 한국의 마약류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김민정 간호사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처음 병원에 입사했을 땐 저도 마약성 진통제는 배운 대로 마약관리법에 의거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생각은 단 몇 주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에 대한 사용뿐만 아니라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으로서 환자를 보호할 책임과 사명감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약 한 알까지도 어디서 누가 언제 사용했는지 실시간으로 추적됩니다. 의사가 처방을 내리는 순간부터 환자가 약을 받아가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이 국가 시스템에 기록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이중 확인입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오면 반드시 2명의 간호사가 이름 용량, 환자 이름 일시를 다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해요. 투약 후에는 남은 약도 마약 관리의 폐기 지침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며 모든 의료기관의 마약류 입출구 처방, 투약 반납 폐기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합니다. 심지어 한 번은 시스템 상으로 단 0.1mg의 모르핀이 누락된 것으로 표시되어 약사와 간호부가 총출동해 병동 전체를 점검한 일이 있었어요. 결국은 이중 서명 중 숫자 5기였지만 그만큼 철저한 체계 안에서 약이 다뤄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환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지난해 미국에서 온 환자가 있었어요. 허리 수술을 받은 50대 남성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옥시코돈 80mg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옥시코돈은 모르핀에 대한 동등 진통 용량은 11.5이며 서방형 제제는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 있는 환자에서 사용하고 12시간마다 투여하므로 편리합니다. 80mg이면 상당히 고용량이죠. 제가 한국의 처방 기준과 관리 시스템을 설명드렸어요. 여기서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처방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그런데 그 환자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정말 좋은 시스템이네요. 미국에서는 너무 쉽게 줘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나중에는 한국에서 치료받아서 다행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중국에서 온 환자분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중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한국은 필요할 때는 안전하게 줄 수 있으면서도 남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연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사망하고 그 추세는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K-메디컬의 진짜 실력이고 관리 시스템입니다. 환자의 고통은 덜어주면서도 중독의 위험은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한국의 의료진이 마약성 진통제를 손에 쥘 때 그건 단순한 약이 아니라 법과 원칙, 그리고 환자에 대한 책임을 함께 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끝에서 매일 수많은 고통이 줄어들고 많은 생의 마지막 순간이 존엄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외국인 환자들이 말한 진짜 한국의 의료와 식용 대마의 미래를 알아봅니다. 이 약 그냥 집에 가져가도 되나요? 한국은 진통제를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닌가요?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들을 처음 맡았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입니다. 김민정 간호사가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들려줍니다. 특히 미국이나 중남미 일부 유럽 국가에서 온 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는 꽤 달랐어요. 잊을 수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온 마르코스 씨.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척추 수술을 위해 한국에 왔어요. 처음 진통제가 투약되던 날. 그는 저를 따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왜 이건 미국에서 맞았던 약보다 약해요? 그때는 훨씬 더 빨리 효과가 왔어요.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수술 후 초기 회복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강한 약을 쓰면 의식 저하나 호흡 억제가 올 수 있어요. 한국에선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 용량부터 시작해서 조절합니다. 마르코스 씨는 말없이 제 설명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누나는 진통제 중독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약을 끊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누나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최근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의료용 대마 이야기입니다. 2018년 11월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되었습니다. 희귀난 치질환 환자는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보건당국에 제출한 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당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CBD라고 들어보셨나요? 환각 성분이 없는 칸나비디올은 난치 질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FDA는 2018년 6월 처음으로 대마초 기반 칸나비디올을 의약품으로 허가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기서도 철저합니다.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에 한해서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어요. 대마초에서 유래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과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치료는 허용하되 남용은 철저히 차단하는 거죠. 2025년 대마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0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의료용 대마 시장은 연평균 22.1% 성장해 2024년 5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가 대표적인 예인데 100ml당 160만 원 정도로 비싸지만 효과가 입증된 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한국만의 특별함이 나타나요. 현재 CBD를 함유한 의약품으로 국내에서 허가된 제품은 없으나 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 보호자들은 한국에서 마약류 약물을 사용할 때 매번 보호자 동의서와 설명서가 제공되는 것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환자가 무슨 약을 쓰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병원이 이렇게까지 설명해 준 건 처음이에요. 저는 그 말이 곧 한국 의료의 수준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은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독특한 통증관리법도 개발했어요. 침술 한약과 함께 최소한의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마약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통증 완화 효과는 높일 수 있거든요. WHO에서도 한국의 통합적 통증 관리 방법을 우수 사례로 소개했어요. 정말 자랑스럽죠. 마약을 쓰는 순간부터 단 한 번의 투약까지. 한국은 생명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 점이 바로 한국 의료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마지막을 지켜주는 약, 그리고 사람입니다.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김민정 간호사가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병실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산소기계의 칭칭하는 소리와 심전도 모니터의 삑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침대 위에는 김순자 할머니 90이 넘은 노인이 조용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할머니는 말기 간암으로 입원해 계셨고 이제는 음식도 거의 드시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가족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에 찾아왔고 손을 잡아드리며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의사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아주 조심스럽게 모르핀을 소량씩 투여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에 몇 번씩 눈을 떴다가 다시 감으셨고 어떤 날은 고맙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던 어느 날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아프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 그 말에 병실 안 모두가 울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아프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는 그 말이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이유였으니까요. 마약이라는 약 사람들은 흔히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약이 누군가의 마지막 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건 단지 약이 아니라 사랑이자 존엄이라는 것을요.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내성과 신체적 의존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성이나 신체적 의존성을 마약 중독과 혼돈해서는 안 되며 통증이 있는 환자에서 마약 중독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분명 위험한 약입니다. 사용을 잘못하면 중독이 되고 오용되면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약은 올바른 손에 쥐어졌을 때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마지막 장면을 지켜주는 존재가 됩니다.
저는 30년의 병원 생활 동안 수많은 마지막을 지켜봤어요. 누군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했고, 누군가는 통증을 조절하며 가족의 손을 잡고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약을 다루는 사람들의 손끝에서 갈린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약을 다뤄야 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감정을 공감하며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병원 밖에서는 마약이 범죄의 그림자로 보일지 몰라도 병원 안에서는 그것이 누군가에게 내일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마약류는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처방 이력까지 국가기관에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감시하고 기록하고 설명하고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약을 관리하지 못하면 언젠가 약이 사람을 삼키게 되니까요. 미국에서는 연간 10만 명이 마약 중독으로 사망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낸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이 나라의 의료진 시스템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 모두가 그 경계를 알고 지켜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마약을 다루는 나라라고요. 그건 단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통증 치료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 환자들이 한국에서 치료받고 싶다고 말하는 날이 오길 바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몰랐던 K-메디컬의 진짜 실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김민정 간호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약이라는 무서운 단어 뒤에 숨겨진 한국 의료의 놀라운 실력을 보셨죠? 30년 베테랑 간호사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의료진들의 세심한 관심과 전문성이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셋째,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한국만의 창의적인 치료법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넷째, 최근 의료용 대마까지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간 10만 명이 마약 중독으로 사망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낸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몰랐던 K-메디컬의 진짜 실력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우리나라의 숨겨진 K-메디컬의 자랑거리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